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업 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안침하 사고를 통한 기술적 이해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고려 컨설턴트의 유재성 대표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진의 정경문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정문입니다. 예. 오늘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뭐, 연희동, 그 다음에 저기 부산 사상하단, 뭐, 대형 집안침하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에 관련돼서 여러 매스컴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우리 서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에서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기술적 이해와 또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연희동 집안침하 사고하고 부산의 사상구에서 발생한 집안침하 사고에 관련된 매스컴 보도자료를 한번 시청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뒤따라오는 차량의 그 블랙박스로 찍은 사진 같아요. 리며 도로를 지나가면 우리 사상하단 차량 바퀴가 빠지더니 맞은편에서 집안침하 우회하던 사고에 또 다른 대해서 트럭 바퀴도 화면을 빠지고 보겠습니다.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날 생긴 홀 깊이는 8m. 다친 사람은 간략하게 영상을 좀 보셨고요. 국토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957건의 크고 작은 집안침하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안전법의 시행령의 제36, 제1항에 의거해서 면적 1제곱미터, 깊이 1m 이상의 집안침하 사고만 모은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연간으로 따지면은 약 한 190건 이상, 이렇게 집안침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해야 될 주제를 5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안침하 사고에 대한 우리 이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이 되어 있는지 또는 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연약지반 관련해서 대부분이 이제 최근에 대형 집안침하 사고가 집안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또 사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질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에 의거해선 지안전 평가하고 착공후 지안전 조사가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 이런 걸 좀 논의를 해보고요. 네 번째는 우리 흔히 지표 탐사라고 알고 있는 지안전 점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제시하는 제도나 이런 부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집안침하 사고에 대한 각종 정부 대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희동 집안침하 사고가 8월 29일 날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날 보도를 하고 참고를 한 보도 참고 자료를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빨간색 테두리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올 8월까지, 그러니까 올 1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24년부터 올 8월까지 그게 아닌가요? 지금 지안전법이 이행되고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 같죠? 5,787km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서 559개 지하공동을 발견했다. 그래서 현재 미리 무과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희동 치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 집안 침하 사고가 일어난 해당 구간은
우리 공동조사 5개년 계획, 다시 말해서 우리 지하안전 점검이 5년에 한 번씩 지필 탐사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그 정기 점검을 수행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 전에 5월 달에 해당 구간에 대한 지필 탐사를 수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하 공동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보도 참고 자료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사고 자체가 8월 29일 날 난 네. 5월 달 조사한 거에는 GPR 탐사 결과에는 공동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 5월 이후에 6, 7, 8 우기시 집중 감시에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인근 현장에 공사 현장이 있는데 예. 그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는 근데 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당시에도 그 지하 공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찾지 못한 거 아니냐? 또 그럴 수도 이렇게 있죠. 또 그럴 수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잘 그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검사님 아까 생각은 어떠세요? 규모를 볼 때는 상당히 큰 규모였는데 그렇죠. 그게 5월 달에 발견이 그 정도 큰 규모라면 당연히 발견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폭이 6m, 그렇죠? 가로 폭이 6m, 세로 폭이 4m, 깊이가 2.5m의 굉장히 상당히 큰 규모인데 육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어떤 뭐 의심은 아닌데 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뭐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정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보도자료에서 지금 이제 공동이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그 공동에 대한 정의가 먼저 안 되어 있습니다. 100m 전체 거를 다 조사를 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도자료에서 공동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사실은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음. 이 공동조사는 지표가 1.5m까지 조사를 해서 도로 노면에 포토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유무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라는 의견이 먼저 전제가 좀 달렸어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중요한 지적사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보도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지하 공동 또는 정기 점검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표가 1.5m, 그러니까 우리 GPR 탐사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깊이 이내, 가탐심도라고 그러죠. 그것을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날이죠. 8월 30날 바로 이제 보도자를 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제 빨갛게 그 박스를 친 부분 위주 좀 보시면은 제가 글씨가 좀 작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일 첫 번째 박스는 뭐냐면은 그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좌측 하단부에는 그날 그 새벽 4시까지 사고 지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향 범위 한 500m씩 총 1km 구간에 대해서 8개 차로에 대해서 집별 탐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도 자료가 나간 날이죠. 그날 그러니까 우리 그 연희동 치마 사고 일어난 그 다음 날 30일 날도 그 사고 지점에 한 30m 떨어진 곳에서 또 한 번에 또 치마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복구 작업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측을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서울시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5년이 되겠죠. 국내 최초로 집안치마 관측망을 운영할 거다. 집안치마 관측망이는 뭐냐? 집안의 깊이 10m 내외의 관측공을 청구해서 센서를 설치하고 집안의 변동을 계측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전 예방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나눠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앙에 우리 그 박스 친 부분 이게 뭐냐면 29일 날 치마 사고 나고 그 다음날 또 치마 사고가 이렇게 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분들 좀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역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금 29일 날 사고가 일어나고 30일 날 긴급 복구를 했는데 여기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 최초로 공동이 문제가 된 구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저기에서 요때는 나오지 않았죠. 왜냐면은 이제 사고 난 다음 날이기 다음 때문에. 날이라 거기서 가까이 있는 30m 정도 떨어진 구간은 여기 보면 하수박스 연결 불량으로 지상물에 대한 보호 조치, 복구 조치를 진행했다고 인근 부분 거는 나왔는데 네네. 현재도 그럼 저 연희동 땅꺼짐에 대한 그 최종 어, 원인 뒤에 나옵니다. 뒤에 보도자료를 제가 실었고요. 원인에 대한 부분은 발표를 했어요. 연희동 치마 사고에 대한 부분은.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난 치마 사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아쉽다면 아쉬운 건데 29일 날 치마 사고가 난 부분하고 30일 날 치마 사고 일어난 부분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확히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 도로 노면, 다시 말해서 지표면상에서는 그 사람이 보이는 육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 집안 함몰 사고라든가 집안 그 사고는 지표 하부의 공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 하부에 그전에 우수관로든 하수관로든 이런 것이 존재하는 거는 네. 서울 시내 도심지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집안 침하 사고나 집안 함몰 사고가 발생을 잘 안 하는데 여기처럼 이제 집안 함몰 사고가 이틀에 걸쳐서 29, 30일 연속해서 인근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어떤 그 지하 부착 공사가 있지 않았느냐 그거를 먼저 조사를 해보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우측에 있는 거 이제 집안 치마 관측망 요거는 제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게 이제 최초로 시도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깊은 심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지하 공동이라 하면은 그 지하 공동의 조사 범위가 보통 가탐 심도 이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이 연희동 사고도 깊이가 2.5m로 지금 돼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더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하부에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도 깊은 지방까지 미리 거기다가 계측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집안 치마 관측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는 거는 위치 선정도 중요하고 방안이라든가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집안 치마 관측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공동을 사전에 탐지하거나 위험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유효한 데이터가 얻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0m 이상, 20m 이상 부착하는 집안이라면 그 중에서 강도 가까이 있고 퇴적층이고 실트층이 있다면 그 주변을 기본으로 해서 집안 치마 관측망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는 수동 계측이 아닌 자동화 계측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효율적인 관측망 운영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많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집안 치마 관측망에 관련돼서는 유 대표님이나 뭐 우리 정사님이 동의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사님께서는 이제 뭐냐면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사장 자체에 유입되는 지하수량의 변동 또 세립분의 변화량 또 급작스러운 지하수 유출량의 변화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희동 사고 관련한 보도자료인데 이제 9월 4일 날 이제 그 보도됐던 내용이 지금 이제 연희동 치마 사고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발표예요. 그 좌측을 보시면 좌측 하단 보시면은 그 서울시에서는 토질 지반 전문가 현장 조사와 세 차례 협동 점검을 수행한 결과 도로 치마의 원인은 지형적인 특성, 기상현상, 지하매설물, 주변 공사장의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주변의 지형적인 특성은 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 궁동공원과 경의선 철도 사이 경사지 중간에 위치한다. 요 성산로가. 그래서 지하수 흐름이 강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은 매립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 다음에 기상적인 요인은 요 사고가 나기 한두 달 전에 그 집중호우가 있었다. 한 200mm 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있었고, 이로 인해서 토사의 그 유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 다음에 매설물. 매설물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일단은. 매설물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 그 강조한 단어 중에서 세천 빗물 펌프장 공사로 인해 지하수 유출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랫부분에는 또 요 부분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 사천 빗물 펌프장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이 발생했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사천 빗물 펌프장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를 좀 논의를 하시고 지금 원인으로 제기한 지금 뭡니까? 지형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경문 부사님은 그 지질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지금 그 사고 지점이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능선의 끝부분입니다. 음, 그 끝부분이다 보니까 그 지형 경사가 원래는 좀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 지형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 부분이 그 궁동에 보면은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음, 그 골짜기의 연장선상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그 골짜기 부분이 지금 집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개발이 돼서 주택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는 일자로 지금 이 도로가 성토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쪽에서 지하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배수 조건으로 이제 변경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토층이라고 하시면 인공 매립층입니다. 예, 도로 부분이 지금 성토층이기 때문에 예, 도로 부분이 그 언지형의 도로 성토 부분이 지금 6차선 정도로 지금 성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쪽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저 성토에 의해서 일단 비배수 조건이 된 거고 산 쪽에서 지하수가 가장 많이 나올 만한 위치는 그 비탈면의 가운데 음.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이제 골짜기가 있을 만한 위치인데 그 연장선상에 지금 현재 저 집안 함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연희동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이제 서울시에서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제시를 했는데, 뭐, 매우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별 탐사를 우리 지안전 평가에 따라서 그 공사 중에 1회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매월 실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이제 뭐 지안전 점검 주기도 단축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거의 중론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지금 GPR 탐사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가탐심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m 이상을 참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부분을 보시는 시각들이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정말 있습니까? 이 대표님? 제가 알기에는 모 기관에서 지표면 마이너스 10m까지 탐사할 수 있는 GPR 탐사 장비 개발과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거의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GPR 탐사 전문 업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장비의 어떠한 특성은 대동소이하고 다만 이제 안테나가 이제 저주파 영역대 안테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현재 2m까지의 심도는 고주파 대역의 안테나를 쓰기 때문에 첨부의 그 지하 공동은 잘 찾는다. 심부의 공동은 잘 못 찾는다. 그런데 이것을 저주파 영역대의 안테나로 교체를 하면 심부의 지하 공동은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지만 해상도나 이런 신뢰도 자체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주파, 레이더파의 저주파를 활용을 해서 10m까지 활용할 수 있는 가탐 심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어느 기관한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고무적으로 기관이라든가 발주처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어찌됐건 간에 우리 그게 되면 이제 예, 활용이 좀 더 많이 차량용 되겠죠. GPR 탐사는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안테나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비적인 특성 개선을 해서 이제 하는 지금 거니까. 단계는 연구 중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9월 13일자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집안 치마 예방을 위한 고위험 지역의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 지금 이게 이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되고 있는 거죠. 10월 18일부터 지금 11월 말까지 지금 전국의 94개 그 현장을 선정을 해서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인 이 최초의 보도는 9월 13일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한적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그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를 해서 그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한다. 뭐 이런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꼭 총 5개 꼭지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집안 치마 고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는 집안 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집안 치마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겠다. 이게 이제 그 GPR 탐사 장비 성능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장비 성능하고 그 다음에 분석 기술을 위해서 이제 AI, 인공지능 표준 모델을 개발을 할 것이다. R&D 과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한기후 위기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 네 번째는 연약 지반의 굴착공사 관리를 강화하겠다. 다섯 번째는 지자체 지하실물 관리자와 정보 공유를 하고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5가지 크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TF팀에서 이걸 다룬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첫 번째, 집안 치마 고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고, 94개 현장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엔 2, 3, 4, 5번 중에서 이제 우리가 논의할 것만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다 일반적인 사항들은 조금 차치를 하고, 지금 일단은 그 GPR 탐사 장비 자체의 어떤 성능을 검증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분석사들의 또 기술도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인력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또 객관적이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금 첨단 산업인 그 인공지능을 좀 활용을 해서 하는데 이걸 표준 모델화해서 분석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조금 하시겠죠? 표준화 방안에 대해서는. 근데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건 좋다. 거기에 대한 건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어떠한 맹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에 맹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의 장비에서 이제 그 전자기파를 받아들이는 그 영상 자체가 상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뭐냐면 이 영상 자체의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이게 그 지하 공동인지 아닌지 찾는 건데 측정하는 장비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 업체에서 만약에 이 인공지능을 쓰면은 A라는 장비를 가지고 B라는 업체에서 B라는 장비로는 이게 신뢰도가 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 또 게다가 서울 지역에 이제 탐사한 장비를 갖고서는 이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부산에 가면 또 이게 잘 안 맞는다. 안 맞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봐도 AI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서 음. 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하는 게 기본인데 장비에 따라 틀리고 지형에 따라 틀리고 지질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쌓이면 AI를 이용한 표준 모델 개발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되고 그게 양이 많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왜 이게 뭐 불가능하다, 뭐 아니면 너무 피상적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일단은 장비 성능에 대한 표준화는 충분히 가능한데 단시기간에. 근데 이 우리 공동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건 정말 찬성하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데이터가 많이 그렇죠. 축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별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라지 스케일 어떤 지역별로. 그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좀 한번 첨언을 좀 드린 거고요. 네. 그 AI를 하려면 기초 자료가 중요한데 음, 기초 자료라고 하면은 GPR로 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상대가 나왔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기가 집안 함몰이 발생한 데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천공에서. 근데 가장 그 정확한 거는 거기를 불착을 해가지고 불착을 해서 함몰된 부분을 육안으로 직접 입체적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근데 그렇게 입체적으로 파악해서 볼 수 있는 현장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내시경 카메라 사용하지 않아요? 현재는 대부분 다 직경 100mm 정도를 천공을 해가지고 음, 천공을 내서 내시경 카메라를 놓아가지고 음. 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 제한된 범위의 사진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뭐냐면은 천공을 했는데 지하 공동은 이만해.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뭐 거의 뭐 주변은 안 보인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 AI의 입력 데이터가 현장에서 실제로 그 공동이 발생한 거냐. 음,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거는 공동일 거야라고 이렇게 매치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정확도가 실질적인 정확도가 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질 쪽 전문가를 잘 모신 것 같아요. 아주 지적이 디테일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9월 25일 날 불착공사장 지하안전 고강도 특별 점검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10월부터 2개월간 이제 수행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주제를 좀 바꿔서 사상하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아까 뭐냐면 이 어떤 이 사업 자체의 어떤 뭐 크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그 우리 인트로에서도 보셨지만은 그 우리 동영상을 좀 보셨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치마 사고가 폭이 10m, 그죠? 가로폭이 그다음에 세로폭이 5m, 깊이가 8m의 어떻게 보면 연희동 사고보다는 더 큰 규모로 그 우리 정경문 부사장 말씀에 동의한다면 집안 함몰이 또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은 집안 함몰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차량이 두 대가 빠졌죠. 트럭도 한 대 빠지고 그다음에 그 부산 그 소방서 차량인가요? 그것도 하나 빠지고 해가지고 두 대가 빠져서 건져 올렸는데 옆을 보면은 정거장 공사인 것 같아요, 그죠? 공사 네. 현장이죠. 그래서 사진 보시면 H 파일 토리판이 아닌 강제 토리판 같죠? H 파일 강제 토리판으로 되어 있는 공사 현장 옆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이게 벌써 이제 8차례에 걸쳐서 그 전에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질 집안적인 특성은 좀 이따가 우리 정영 부사장님 다시 한번 뭐 이 지역을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간략하게 이 지역의 지질적인 특성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 지하철 빨간선의 지하철 노선인데 빨간석 지하철 노선 위쪽에 보시면 양쪽에 좌측에가 지금 백양산이고 그쪽에 높이가 해발 600 정도 됩니다. 음, 그리고 우측에도 지금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례역이라고 그쪽이 이제 동쪽 방향인데 동쪽 방향에서 지금 밑에 쪽으로 보면은 지금 501 정거장에서 502-1 정거장 네. 요 형태가 지금 우측에 보시면 영어로 이제 알루비얼 팬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 선상지. 예, 선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상지. 음. 그러면 요 지역에 개발되기 전 형태, 되기 전 형태가 요 선상지 형태랑 딱 맞습니다. 집안 조건 자체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이 만드는 이력 자체도 좀 취약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상지라고 그래가지고 선상지라고 하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저 위쪽에 있는 계곡에 있는 그 물이 네. 지표면으로 다 빠져나가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음. 위에 있는 물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음.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음. 그러면 지하 투수층으로 들어가면은 대수층. 예, 그 네. 밑에서 보시면 지금 컨파인드 아키퍼라고 되어 있는 노란색 우측 하단부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측 하단에 대수층. 컨파인드 아키퍼라고 이제 저거를 피압 지하수라고 얘기하는데 피압 대수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이제 압력 상태의 지하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상지 하부 쪽에 지금 저 피압 대수층이 분포되어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렇다 그러면 저게 모래층이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모래뿐만 아니고 저 투수층에 피압 대수층에 어떤 H8이나 뭐나 이게 근입이 되게 되면 지금 C라고 표현되어 있는 네. 오물 네. 저기처럼 물이 위쪽 수위선이 있는 거기까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가 더 올라간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천공 부분이 H8 천공 부분이 지하철 바닥이 된다라고 하면 저 물이 지하철 바닥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집안 함몰, 집안 침하, 집안 함몰이 발생 현상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사실상은 저 지역에 공사를 할 때도 저런 부분의 어떤 위험성이나 또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형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지형편을 봅니다. 네. 지형편을 보면 지형 지질인데 지형편에서 보면은 골짜기, 계곡, 네. 바다, 강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선상지라고 하면은 선상지에 어떤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낙동강 하류 부분에 가면은 삼각주. 그럼 지형적으로 여기가 선상지냐, 여기가 삼각주냐, 여기가 계곡이냐, 여기가 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특징이 있는데 선상지라고 하면은 계곡 내측에서 태적물이 엄청 많이 내려와서 쌓이는 부분이고 그 쌓인 태적물에서 양쪽 산에서 들어간 지하수가 배출되지 어려운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선상지에 쌓여있는 태적물이 누워있는 댐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수월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건 뭐 정리를 해보면 이거네요. 뭐냐면은 뭐 우리 하던 프로젝트 또는 사상구의 어떠한 그 집안 치마 함몰 이걸 떠나서라도 어쨌건 간에 그 피압층 또는 그 가압층이 없더라도 대수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정리가 돼 있고 그것은 국가 기준에도 명확히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과 또 노력이 드는 부분이고 근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10월 18일 날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경향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18일 오후부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현장부터 지금 2개월간 총 94개의 고이용 구간 요 용어도 이제 그 잘못된 게 아니고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좀 지적을 해줬고,에 대한 특별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특별 점검 대상에 그 선정이 된 고위험 구간이라고 하면 오늘 그 우리 정경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공학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94기 현장은 제가 대충 보기에는 그 규모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중에서도 조금 취약하다 나름대로 공학적인 부분을 뭐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규모가 좀 큰 부분의 공사장이 좀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일 마지막 줄인 것 같아요. 점검 과정에서, 다시 말해 특별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다시 말해서 이 위법행위라 함은 지하안전 평가를 받은 내용이 이행이 잘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지하안전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설계 도서와 현장 내용이 서로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 중지나 벌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정부에서 발빠른 조치였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기대는 그래요. 뭐냐면은 이걸 좀 장기적으로 정규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규모의 우리 94곳의 우리 고위험군을 선정해서 점검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것이 좀 정기적으로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제 지하안전평가하고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좀 개선이 이런 건 좀 어떨까라는 부분을 제가 논지 제기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그림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지하안전평가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뭐 지질 및 지반 특성부터 해서 뭐 현황 분석도 하고 다 하는데 지하안전평가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성 검증 또는 수치 해석 또는 유한 요소 해석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법이 뭐 시행 초기라고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지금 6년, 7년까지 다가고 있는데 법 자체가 이제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이 평가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다 보니까 이제 3차원 해석을 그냥 뭐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해요. 3차원 해석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양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3차원 수치 해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우리가 항상 쟁점이 되곤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나. 다시 말해서 2차원 수치 해석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원 해석을 꼭 해야만 되는 어떤 당위성, 다시 말해서 유무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제언을 한번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직공호 지하안전조사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또 한번 논지를 한번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계측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착공후 지하안전 보고서를 내거든요. 근데 요번에 뭐 제가 특별 점검을 하든 일반적인 점검을 하든 아니면 현장에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를 가든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간 계측 보고서나 월간 계측 보고서가 나오는 그 시기가 너무 늦다. 그리고 주간 계측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평가서에 반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과거를 분석하는 거지 미래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현재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갖고 현재와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뭐랄까요? 뭐 형식도 형식인데 이게 지금 좀 현실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착공의 제한을 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현장에 사고가 나서 가시설 현장이 무너졌거나 네. 아니면 집안이 침하가 돼서 현장을 가보면 그 지역은 계측기가 매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오히려 무너진 옆자리에 계측기가 지중경사계 또 변형이 심하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계측 보고서를 보면 무너진 이후에도 안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 이 자리에는 계측기를 매립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 나온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측기라고 하는 거는 계측의 위치도 중요하고 네. 시기도 중요하고 예측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너무 계측을 하는 그 업체에 나온 데이터만 너무 믿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만 신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음, 치마도 일어나고 균열도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꺼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계측이라고 하는 거가 아까 잠깐 얘기가 소대비슷하 말하는데 계측 결과 경시 분석의 편이 있어 그래서 저는 자동화 계측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많이 좀 도입이 돼야 되고 네. 자동화 계측기도 꼭 필요한 지역, 사고가 날 만한 위치, 부재력이 가장 큰 지역에 설치가 돼야지 엉뚱한 데 설치가 되고 무너졌는데 계측 결과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 이런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은 우리 기술자가 지금 잘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지중경사계라든가 지하 수위계라든가 지표치마계는 자동화 계측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 도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우리 그 정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 현장을 봤는데 그 집안 조건이 완전히 상이에요. 한쪽은 모래자갈층이 그냥 완전히 그 겉으로 드러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은 그날도 제가 느꼈지만은 이 지하수 이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배치 자체를 매우 랜덤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닐까요? 지금 이제 지하 사고에 발생하는 그거를 보면은 그 상당 부분이 그 지하수 흐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음, 물에 흐르면 침식이 발생한다는 음, 얘기거든요. 그러면 흑이 빠져나가는 거고 이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동을 하면 어딘가선 쌓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수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 부분이 그 집안 변형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치를 어디에다 설치할지는 맨 처음에는 모릅니다, 사실은. 모를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규칙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데 굴착을 하다 보면은 물 나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물 나오는 부분 쪽에다가는 이제 추가적인 뭐가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게 나오고 현장에서 물이 나오면 유출량이 나오면 수위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유출량은 발생하는데 맨 처음 거 비교했을 때 수위가 안 떨어진다. 음, 라고 하면은 그 수위계는 잘못 설치된 수위계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 지하 수위계를 하기만 하면 그게 제대로 다 기능을 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초 자료가 제대로 측정이 되게끔 설치되어 있는 거냐 아니냐 음,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척도가 잘못된 척도다라고 하면은 그 척도에 의해서 측량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거는 전부 다 음. 오류라는 예,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평면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위계를 설치하는 위치, 심도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전 점검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가죠. 지하전 점검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다기보다는 일단은 GPR 탐사 자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시간하고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특히 시간보다는 인적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GPR 탐사를 하는 어떠한 그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장비만 사면 뭐 하겠느냐. 전문가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GPR 탐사 결과 얻어지는 그 내용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나요? 한 3년 정도는 해야 전문가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전공을 불문하고 같은 거를 계속 한 3년 이상은 들여다봐야 이게 어느 정도 좀 감이 온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는 그 우리 정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 탐사에 관련된 전문가는 부족한가요?
탐사 전문가? 분야가 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예, 예. 지질 중에서 지구물리 부분은 또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년 전에는 지질 및 지방기술사하고 그 지구물리 기술사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돼서 통합이 됐죠, 지금. 지질 및 지방기술사가 됐고 실질적으로 그 지구물리 쪽에서 많이 하는 거는 전기비정 탐사, 이제 탄석바 탐사 네. 요거가 이제 주로 많이 시행이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GPR 탐사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비상 탐사, 탄석바 탐사 이거 실제로 수행하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그 오프 더 레코드인데 GPR 탐사 같은 경우에 우리 분석사들이 후임을 좀 가리키잖아요. 그럼 뭐냐면 교과서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구전으로 가리킨대요.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경험적으로. 근데 사실상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기술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 탐사에 관련돼서 뭐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벌써 9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다양한 대형 공사 설계를 하면서 탐사를 다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전기비정 탐사, 뭐 어떤 중력 탐사도 하고 그랬어요. 진짜. 중력 탐사도 하고 네. 전자기파 탐사도 그렇죠. 하고 토모그래피도 하고 그렇죠.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30년 전에도 하고 뭐 이렇게 해 왔는데 GPR 탐사가 물론 이제 그 특별한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어떠한 다시 말해 전자기파라든지 뭐 탄성파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어떤 그 반사파 신호에 대한 이런 거를 해석하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너무 부족하다. 혹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을 개설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혹시나 수요가 많이 생기면 음, GPR 탐사 분석사도 생길 거고 GPR 탐사기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또 추가로 정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는 좀 미흡한 거는 사실로 인지가 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두 전문가님들의 그 우리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실에 대해서 또 지하안전 이행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개선해야 될 부분 한 가지씩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좀 듣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지금 저기 있는 거 말고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나 도나 시군, 구가 5년에 한 번씩 지하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 네,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전문가가 그 지하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 네네네. 면접 시군 보고서를 빌려다가 아주 꼭 필요한 내용만 자기들이 볼 때 그 약식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니까 상위 지하안전 관리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네, 상위 지하안전 관리 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하위 지금 지하안전과 관련된 제반 법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하안전 점검도 마찬가지로 지하안전 관리 계획에 터널이다, 지하차도다, 왁스다, 전력구다, 공동구다 하면 5년에 한 번씩 하게 리스트업이 돼 있고 해야 됩니다. 네, 연장, 차선, 심도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개략적으로만 돼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제대로 발주가 돼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거에 대한 이행 여부하고 그 결과를 꼭 점검을 국토교통부가 하든 서울시도 서울시가 구청별로 하든 하는 계기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참 옳으신 말씀이. 우리 지하안전 국가 단위의 지하안전 기본 계획이 지금 2차 이참 2차 이제 수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5년 텀 동안에 사실상은 우리 지자체, 시군구죠. 그래서 지하안전 기본 계획 자체가 조금 이행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예산도 그렇고 이해를 못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행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이행이 됐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확인이나 점검 내용이 전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없었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사항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경문 전문가님의 마지막 제언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집안 치마와 집안 함노를 구분해서 네네네. 평가하고 관리하자. 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 3번에 보면은 집안 치마 위험 지도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집안 치마 위험 지도 작성이라고 하면은 저거는 이제 안밀 치마로 봐야 되니까 이제 연약 집안 분포 심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네, 그 위주로 가겠죠. 네, 그거 위주로는 좀 가겠죠. 네. 근데 집안 함몰 예방이다라고 하면은 집안 치마랑은 완전히 틀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집안 함몰 위험지 예방 네네네. 이거와 관련돼서는 접근 방법을 새로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11월에 제가 집안치마 위험도 지금 작성을 이제 국가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청회를 가는데 이 부분은 제가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장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줬습니다. 평소에 제가 우리 컨설턴트 유재성 대표님과 그리고 선진의 정경부 사장님만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전문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국제한전협회에서 안전업 TV를 이제 개설을 하면서 제일 모시고 싶었고요. 오늘 또 그 결과 또 많은 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종종 모셔서 또 중요한 시간이 있으면은 또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